별똥별똥 할머니의 꿈나라 동화. 밤이 되면 별님들이 반짝이고 하루 종일 신나게 놀던 우리 친구들도 잠이 들지요. 오늘 하루 즐거웠나요? 네. 별똥별똥 할머니와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네. 눈을 꼭 감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네. 연우랑과 새우녀. 연호랑과 새오녀. 아주 오랜 옛날 신라시대의 일이에요. 동쪽 바닷가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남편 연호랑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아내 새오녀는 비단을 만들며 살림을 꾸렸어요. 부부는 가난했지만 어찌나 사이가 좋은지 마을 사람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어느 날 바다에 간 연호랑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바위에 붙은 미역이라도 따려고 했어요. 연호랑이 한참 미역을 따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가 흔들렸어요. 연호랑이 내려오기도 전에 바위는 바다 한가운데로 둥실둥실 떠내려갔어요. 새오녀가 기다릴 텐데 어떡하지? 헤엄쳐서 가기엔 너무 멀리 왔는걸. 연호랑은 눈물을 흘리며 멀어지는 고향 바닷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연호랑을 태운 바위는 파도를 타고 한참 흘러가다가 어느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연호랑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곳이었어요. 마침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연호랑을 보고 깜짝 놀라 몰려왔어요. 아니,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다니. 하늘에서 보내준 분이 틀림없어. 연호랑을 보며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연호랑이 물었어요. 그러자 그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답했어요. 일본이라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라를 다스릴 임금님이 없어 날마다 지혜로운 왕을 보내달라고 빌었는데 이제야 와주셨군요. 부디 우리의 임금님이 되어주세요. 사람들은 모두 연호랑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연호랑도 바위를 타고 머나먼 곳까지 오게 된 것이 분명 하늘의 뜻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새오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일본의 왕이 되기로 했지요. 왕이 된 연호랑은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하지만 새오녀 생각에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았답니다. 새오녀 역시 남편 생각에 하루도 눈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연호랑이 고기를 잡다 죽었을 거라 말했어요. 연호랑, 대체 어디로 가신 건가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도 난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새오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닷가에 나가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바위가 둥실둥실 떠내려왔어요. 아니, 이 신발은? 바위 위에는 연호랑의 신발이 있었어요. 새오녀는 바위 위에 올라가 연호랑의 신발을 꼭 쥐었어요. 그때 바위가 다시 흔들흔들 하더니 새오녀를 싣고 바다 한가운데로 흘러갔어요. 어느덧 바위는 연호랑이 떠내려왔던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아니, 이번엔 여자가 바위를 타고 왔어. 하늘이 왕비님을 보내신 게 틀림없어. 사람들은 새오녀를 연호랑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서로 만나게 된 연호랑과 새오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세오녀는 일본의 왕비가 되어 백성들에게 비단 만드는 법을 알려주며 행복하게 지냈어요. 한편 연호랑과 세오녀가 떠난 신라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엔 해가 빛을 잃더니 얼마 후엔 달마저 그 빛을 잃게 된 거예요. 신라의 임금님은 해와 달의 움직임을 살피는 신하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동쪽 바닷가에 살던 연호랑과 세오녀라는 부부가 일본으로 건너가자 해와 달의 기운이 따라갔습니다. 그들을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신라의 임금님은 당장 일본으로 사람들을 보냈어요. 연호랑님, 세오녀님, 제발 신라로 돌아와 주세요. 지금 신라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어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못합니다. 신라에서 온 사람들이 연호랑과 세오녀를 만나 간곡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내가 이곳까지 와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 또한 하늘의 뜻이라오. 어찌 하늘의 뜻을 저버리고 이곳을 떠난단 말이오? 그럼 신라는 어찌하옵니까? 신라 사람들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좋은 생각이 있어. 왕비가 짠 비단을 줄 터이니 하늘에 정성스레 제사를 지내시오. 해와 달이 빛을 되찾을 것이오. 세오녀가 짠 비단을 갖고 신라로 돌아온 신하들은 연호랑의 말대로 제사를 정성껏 지냈어요. 그러자 정말 해와 달이 빛을 되찾았어요. 오, 이 비단은 신라의 귀중한 보물이로다. 이 비단을 곳간에 잘 보관하도록 해라. 곳간의 이름을 귀비고라고 하겠다. 귀비고는 귀한 왕비의 곳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후부터 새해 첫날이 되면 사람들은 하늘에 해맞이 제사를 지내게 되었답니다. 우정을 나눈 친구. 우정을 나눈 김득신과 박장원. 옛날 조선시대 때 김득신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어느 날 김득신이 다니는 서당에 박장원이라는 아이가 새로 다니게 되었어요. 박장원은 처음 다니는 서당이라 모든 것이 낯선 데다 나이도 제일 어려서 많은 것이 서툴렀어요. 훈장님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었지요. 내일은 천자문을 100번씩 읽어오너라. 시험을 볼 것이다. 훈장님이 말했어요. 시험을 어떻게 보나요? 어린 박장원은 형들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형들은 다들 자기 공부가 바쁘다며 알려주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김득신이 박장원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시험은 책을 덮고 글을 외우는 것이야. 넌 서당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시험을 잘못 봐도 크게 혼나지 않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겁이 나. 훈장님이 회초리를 흔드시면 호랑이가 날 잡으러 오는 것처럼 무섭단 말이야. 어린 박장원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뚝 흘릴 듯이 말했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우리 집으로 가서 함께 천자문을 외워보자. 김득신은 박장원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공부했어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노를황. 하늘천 땅지 거물현 노를황.
둘이서 함께 하니 공부도 더 재미났어요. 다음 날 김득신과 박장원은 모두 시험을 잘 치렀어요. 이후에도 둘은 서로 도우며 친한 친구가 되어갔지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청년이 된 김득신과 박장원은 벼슬길에 나가기 위해 열심히 과거 시험을 준비했지요. 얼마 후 두 사람은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박장원만 시험에 합격하고 김득신은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뒤 김득신은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떨어졌어요. 김득신이 나이가 들어도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니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득신은 아버지의 제사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어요. 제삿날이 다가오는데 제사상을 차릴 돈이 없었거든요. 때마침 관찰사가 되어 다른 지방으로 가던 박장원이 김득신의 집에 들렀어요. 자네가 관찰사가 되다니 참으로 자랑스럽네. 올곧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보살펴주게. 김득신은 진심으로 친구를 축하해 주었어요. 하하, 고맙네. 지금 내려가면 한동안 자네를 못 볼 것 같네 그려. 그런데 작년 이맘때 자네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나? 제삿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박장원이 갑자기 생각난 듯이 말했어요. 그렇다네. 며칠 후면 아버님 제사인데 어찌 제사 음식을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네. 김득신은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할 수 없는 말을 친한 친구인 박장원에게는 했어요. 김득신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아는 박장원은 선뜻 말했어요. 그래? 이번 제사상은 내가 마련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게나. 무슨 소리인가? 우리 아버님 제사상인데 아들인 내가 준비해야지. 김득신은 손사래를 치며 마다했어요. 자네 아버님은 내 아버님이나 마찬가지라네. 내가 어릴 때 아버님께서 글도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날 귀여워해 주셨나. 그 은혜가 항상 내 맘에 있다네. 그러니 내가 한 번이라도 제사상을 차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게나. 박장원은 내려가는 대로 제사 음식을 장만해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제삿날 저녁이 되도록 박장원이 보낸다는 제사 음식은 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 못 쓰겠구먼.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김득신의 집으로 제사를 지내온 친척 어른들이 박장원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득신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말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믿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삐걱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열렸어요. 여기가 김득신 어른댁 맞습니까? 비에 홀딱 젖은 남자 서너 명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물었어요. 저희는 박장원 대감께서 보낸 일꾼들입니다. 오는 길에 큰 비를 만나서 일이 늦었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일꾼들은 미안해하며 등에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았어요. 짐 안에는 제사에 쓸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친척 어른들은 물론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끝까지 친구를 믿은 김득신과 약속을 지킨 박장원을 칭찬했어요. 두 사람의 진정한 우정에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답니다. 찍찍찍 서방. 찍찍 찍서방. 옛날 어느 산속에 꿩하고 맷비둘기하고 까치가 살았어요. 꿩은 눈치가 없어 다른 동물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잘하고, 맷비둘기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거드름을 피웠대요. 하지만 까치는 항상 친절하고 다정했어요. 이처럼 꿩과 맷비둘기와 까치는 같은 새인데도 달라도 너무 달랐지요. 어느 해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곡식이 자라지 않아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굶었을 정도이니 산속 동물들은 오죽했을까요? 아이, 배고파. 끙끙. 꿩이 시끄럽게 울어댔어요. 너만 배고프냐고? 구구. 맷비둘기가 눈을 흘기며 대답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깍깍. 까치가 예의 바르게 말했어요. 맷비둘기야, 넌 며칠 굶더니 털 색깔이 좀 이상해졌다? 꿩이 괜히 맷비둘기에게 싫은 소리를 했어요. 흥! 내 털 색깔이 뭘 어때서 그러냐고? 맷비둘기가 말했어요. 아, 참, 나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꿩은 맷비둘기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했어요. 산 아래에 가면 찍찍 쥐서방이 있거든. 그런데 그 녀석이 겨우내 모아둔 음식이 아주 많다네. 나도 그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맷비둘기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뭐, 음식 좀 달라고 할 거야. 꿩은 자기 말만 하고 퍼드덕 날아갔어요. 그렇습니까? 정말 음식이 많답니까? 까치가 말했어요. 맷비둘기는 까치, 너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니 참 답답하구나. 뒤늦게 까치가 끼어들었지만 맷비둘기는 까치를 무시하고 푸드덕 날아갔어요. 다음 날 배가 고픈 꿩은 쥐서방집을 찾아갔어요. 꿩은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찍찍 찍서방! 아직 고양이 밥이 안 되었으면 문 좀 열어봐. 누가 아침부터 기분 나쁜 소리를 하지? 쥐서방이 화가 난 표정으로 나왔어요. 내가 야옹야옹 고양이인 줄 알고 놀랐구나. 너는 언제 잡아먹힐 줄도 모르면서 무슨 음식을 그렇게 모아두었니? 고양이 밥이 되기 전에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깡깡. 꿩은 들으면 기분 나쁠 소리만 골라 하며 깡깡 웃었어요. 뭐라고? 나보고 고양이 밥이라고 하면서 곡식을 달라고? 화가 난 쥐는 부지깽이를 휘두르며 눈치 없는 꿩을 쫓았어요. 그런데 그만 부지깽이에 꿩의 얼굴이 맞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지금까지도 꿩의 얼굴이 벌겋게 부어 있는 거래요. 다음 날 배가 고픈 맷비둘기도 쥐서방을 찾아갔어요.
어이, 찍찍찍 서방 안에 있지? 쌀 주워 먹을 땐 그렇게 빠르면서 문은 왜 이렇게 늦게 여냐고? 구구. 누가 아침부터 와서 반말이야. 쥐서방이 얼굴을 찡그리며 나왔어요. 나 모르냐고? 배고프니 먹을 것 좀 차려보라고. 맷비둘기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그러자 참다 못한 쥐가 말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서 잠을 깨우더니 뭐라고? 밥을 차리라고? 화가 난 쥐가 거만한 맷비둘기를 쫓아내려고 작대기를 휘두르다 그만 맷비둘기의 머리를 때리고 말았어요. 지금 맷비둘기의 머리에 있는 퍼렇게 멍든 자국이 바로 그때 생긴 거래요. 다음 날 아침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까치도 쥐서방을 찾아갔어요. 똑똑똑, 부지런한 쥐서방님, 안에 계십니까? 깍깍. 까치는 얌전하게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네, 어쩐 일로 오셨어요? 까치가 다정하게 말하니까 쥐서방도 다정하게 대답하며 문을 열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러니 먹을 것 좀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까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마침 아침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어서 들어와 같이 먹어요. 쥐서방은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줬어요. 까치는 배가 볼록해질 때까지 트림을 하며 깍깍 하며 많이 먹었지요. 그때 어찌나 잘 먹었던지 까치가 배가 아직도 볼록 나와 있는 거래요. 한편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르는 꿩은 껑껑거리며 눈치 없는 말만 하고 맷비둘기는 구구거리며 반말만 하고 지낸대요. 지혜로운 조용맨. 지혜로운 조현명. 옛날 조선시대에 생각이 깊고 지혜로운 조현명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지혜로운 조현명은 사람들의 고민이나 어려운 일을 척척 해결해 주곤 했지요. 어느 날 어떤 선비가 찾아와 한숨을 푹푹 쉬며 말했어요. 제 자식은 공부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는데 매번 과거 시험에 떨어지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가 아드님을 과거에 급제시켜 드릴 테니 내일 아드님을 제게 보내십시오. 네, 그게 정말입니까? 그 선비는 크게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다음 날 그 선비의 아들이 조현명을 찾아왔어요. 조현명은 젊은이의 다짜고짜 물었어요. 자네는 책을 읽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나? 네, 그야 밥을 먹지요. 그러면 책을 읽다 졸음이 밀려오면 어떻게 하는가? 그땐 당연히 잠을 잡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어린아이에게 물어도 알만한 것들을 묻는 조현명이 이상하게 느껴졌지요. 자네는 진심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싶은가? 드디어 기다리던 말이 나오자 젊은이는 밝은 표정으로 크게 대답했어요. 네, 과거에 급제해서 대감님처럼 높은 벼슬을 지내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는가? 네,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조현명은 젊은이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조연명은 아름드리 소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나무 위로 올라가 보게. 자네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높이 올라가야 하네. 네? 나무에 올라가라고요? 젊은이는 조연명이 왜 나무에 올라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급제하려면 무조건 조연명의 말을 듣는 수밖에 없었지요. 젊은이는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를 지켜보던 조연명이 소리쳤어요. 그만하면 됐네. 거기에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볼 수 있겠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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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말입니까? 젊은이는 손발이 후들거려 꼼짝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아니,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나뭇가지에 매달리라니. 젊은이는 조연명의 말에 화가 났지만 곧 벼슬 욕심에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나를 시험해 보려고 저러시는 거야. 젊은이는 제일 단단해 보이는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어요. 젊은이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자 조연명은 소리쳤어요. 자, 이제 한 손을 놓게. 젊은이는 조연명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좋아, 한번 해보지 뭐. 젊은이가 한 손을 놓자 몸이 한쪽으로 휙 쏠렸어요. 겨우 중심을 잡았지만 무서워서 비명이 저절로 나왔어요. 으악! 아이고, 나 죽네! 한 손으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자니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나뭇가지를 움켜쥔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몸은 축 늘어졌지요. 그러나 나뭇가지를 놓았다가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참아보자. 젊은이는 있는 힘을 다해 버텼지요. 그 모습을 본 조연명이 소리쳤어요. 자, 이제 그 손도 마저 놓게. 뭐라고요? 젊은이는 화가 나서 과거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두 손을 다 놓으라니요? 정말로 저를 죽일 생각입니까? 그러자 조연명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허허허,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자면 공부는 언제 할 텐가. 지금 나뭇가지를 움켜쥔 것처럼 끈기 있게 책을 잡아보게나. 그러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 걸세. 젊은이는 그제야 조연명의 깊은 뜻을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젊은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잠도 줄여가면서 하루 종일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니 다음 해에 과거에서 보란 듯이 급제했어요. 그날 대감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제게 이런 기쁜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젊은이는 조연명에게 큰절하며 고마워했답니다. 또 힘이 깊은 관습. 효심이 깊은 권숙. 옛날 조선시대 때 전라도 남원지방에 권숙이라는 선비가 살았어요. 권숙은 이웃마을까지 소문이 자자한 효자였지요. 게다가 마음씨가 착하고 생각이 깊어서 사람들은 그런 권숙을 존경했답니다. 그런데 권숙에겐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의 병이 날이 갈수록 깊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권숙은 한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권숙에게 말했어요. 얘야,
오늘은 감이 무척 먹고 싶구나. 잘 익은 감을 먹으면 내 병이 씻은 듯 나을 것 같다. 어머니의 말에 권숙은 벌떡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예, 어머니, 당장 나가서 감을 따오겠습니다. 뒷마당 감나무에 감이 잘 익었어요. 권숙이 감을 따러 나오자 하인 중 한 명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어요. 나무에는 제가 올라갈 테니 어느 감을 딸 것인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자 권숙이 말했어요. 아니다. 내가 직접 따서 어머니께 드리고 싶구나. 감나무에 올라간 권숙은 잘 익은 감 하나를 찾아냈어요. 맛있게 먹고 기운을 차릴 어머니를 생각하니 벌써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았지요. 그래, 이걸 어머니께 따다 드려야겠다. 무척 좋아하시겠지? 그런데 그때 길을 가던 동네 의원이 감나무에 올라가 있는 권숙을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자네 지금 거기서 뭐하고 있는가? 권숙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어머니께서 감을 드시고 싶다 하셔서요. 권숙의 말을 들은 의원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당장 내려오게. 자네 어머니의 병에는 감을 먹으면 큰일 나니 절대로 드시면 안 되네. 의원의 말을 들은 권숙은 깜짝 놀라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의원에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지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제가 크게 잘못할 뻔했습니다. 권숙은 어머니에게 의원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어머니, 감을 드시고 싶더라도 좀 참으셔야겠어요. 의원 말이 어머니 병에는 감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난 괜찮단다. 하지만 기왕에 감나무에 올라갔을 때 네가 먹을 것이라도 좀 따지 그랬니? 너도 감을 무척 좋아하잖아. 그러자 권숙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를 두고 어찌 저 혼자 먹겠어요? 전 어머니와 함께 먹지 않으면 어떤 음식도 맛있지 않아요. 문 밖에서 권숙과 어머니의 대화를 들은 하인들은 권숙의 효심에 크게 감동했어요.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이 효심이 깊을까? 정말 대단하시오. 어머니가 드시지 못한다고 자기 입에도 대지 않으시다니 감을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우리도 본받아야 해.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왔어요.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어머니의 병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권숙은 여전히 어머니 곁에서 묵묵히 간호했어요. 하인들은 이런 권숙이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병이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데 평생 저러고 계시려나? 밖으로 외출도 하고 맛난 음식도 잡수시면 좋을 텐데. 어머님 병이 나을 때까지는 어림도 없을걸? 효도도 좋지만 보는 내가 다 답답하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권숙의 집에 산짐승이 내려와 암탉을 물어가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하인들은 귀한 암탉을 잃었으니 자신들이 크게 혼날 줄 알았지요. 하지만 권숙은 엉뚱하게도
병아리들이 괜찮은지 제일 먼저 물었답니다. 하인이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려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다. 병아리들이 하루아침에 어미를 잃었으니 불쌍하지 않느냐? 권숙은 그날부터 어미닭을 대신해 직접 병아리들을 보살폈어요. 따뜻하게 품어주기도 하고 먹이를 먹여주기도 했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병아리들은 권숙을 어미처럼 따라다니고 얼굴을 알아보았어요. 권숙은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어려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컸으면 부모가 늙고 병들었을 때 부모를 보살피는 것은 당연하다. 병아리조차 잠깐 돌봐준 나를 알아보지 않느냐? 내가 병든 어머니를 보살피는 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라. 권숙의 말을 들은 하인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어요.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이제 우리 친구들 포근하게 이불을 덮고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짜장 짜장 잘 자요 친구들. 꿈속에서 만나요. 잘 자요, 친구들.